도대체 뭐라고 다니길래 온 동네에 추잡한 소문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이래서 머리가 없는 과부년은 거두는 게 아니랬는데 지금 과부년이라고 했어? 내 인연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뭐라 안 여자들끼리 이 무슨 해괴한 사건이란 말이냐? 여동생이 팔자가 기구하여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았는데 특별히 갈 곳이 없던 누이는 시댁 친척 중에 유정도라는 사람의 집에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처남의 고종사촌인 유정도가 누이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줬는데 고모의 아들인 그 이제 유정도라는 사람 집에 가서 의탁을 하게 되는데 아내가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질투를 하고 그 유정도의 아내가 과부를 이 목을 이렇게 찌르는. 자네는 어찌 이런 큰 변고가 있었는데도 반에 고하지 않았는가? 칼에 찔린 재수 씨가 아직 몸이 성치 못하여 자네는 이들을 어찌 벌하면 좋겠는가? 누이가 평생 몸담고 살아가야 할 시댁에 어찌 그늘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부디 선처하여 주시옵소서. 정이 자네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함세. 원통한 일을 관청에 물어 치욕을 씻고자 하였을 때 친척 간의 인지상정으로 두 집안의 좋고 편한 길로 화해하여 조처하니 나중에 만약 참 애매하죠. 좋고 편한 게 대체 뭐가 좋고 편한가? 누가 과부 입장에서 좋고 편한가? 이 사람은 억울할 텐데 외부에 이게 이제 소문을 퍼졌을 때 이 집안에 그렇죠, 그렇죠. 명예를 크게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를 주기 때문에 피해자인 그 과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상해 사건이 이제 8월 초쯤에 있었고 다른 문서들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7월 달에 이제 올린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 이 씨가 올린 거고 똑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정도라는 인물이 그 올린 소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연석을 이렇게 뭐 오민이라고 쓰지 않고 그 한자를 쓰고 한나라 한자를 이제 노만이라고 하는데요. 오연석이라는 놈이 보통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정도 되냐면.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과부 이 씨와 유정도가 나란히 관아에 청원서를 올린다. 뜻밖에도 두 문서엔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바로 오연석이라는 인물이었다. 누구시오? 조용히 하더라고. 이게 무슨 짓이오? 지금 나가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니 썩 나가시오! 그냥 나가다니. 그럼 내가 이리 소스럽게 왔겠는가? 네, 나갈 터니 그 칼 내려놓게. 얼른 나가시오! 알겠으니 내려놓으래도 내 원대로 나가세요. 빨리 나가시오! 빨리! 알았으니 그 칼 내려놓으래도 내려놔. 얌전히 좀 합시다. 진짜. 저기 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안 되겠다. 아이고 이게 뭔 몹쓸 꼴이여. 오연석에게 납치됐던 과부 이 씨는 시댁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는데 하지만 당시 조선은 정절을 위해 죽음도 강요받을 만큼 여성에겐 혹독한 사회였다.
때문에 과부 이 씨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혈서까지 쓰는데, 이처럼 그녀가 비장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양반집에 젊은 청상 과부가 있었을 때 혹시 그 과부의 어떤 행위가 그 집안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연려 이데올로기가 하층민까지 내려가서 자기화가 되는 거죠. 자기 세뇌화가 돼가지고 강요의 차원을 넘어서 내면화가 됐다고 할까요? 방어한다든지 자기로도 살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강력한 그 연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죠. 혈서로 결백을 증명한 과부 이 씨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오연석은 곧 관아에 끌려가 형벌을 받는다. 한편 오갈 곳 없어진 과부 이 씨는 시댁 고모의 배려로 고모의 아들, 즉 죽은 남편의 고종사촌인 유정도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고 왔네. 아이 유씨야 그렇고 그런 사이래. 과부가 남자를 왜 이렇게 밝혀? 어찌했을까. 말세. 옛날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어. 오메. 과부 주제 남자를 밝혀 그러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정도와 과부 이 씨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소문의 근원은 바로 오연석이었다. 과부 이 씨에게 앙심을 품고 유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까지 쫓아온 그는 과부 이 씨와 유정도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참다 못한 과부 이 씨는 오연석의 악행을 고발하는 소지를 작성해 관아에 제출한다. 오가놈을 옥에 가뒀으나 제물로 형벌을 벗어나 서륙하지 못하였으니 천지간에 어찌 이처럼 원한이 쌓일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죽은 사람이라 여긴 것이 오래인데 본인의 악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죽어도 남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통촉하건대 오연석을 잡아와 전후 죄상을 엄히 다스려 과부가 원한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또 소지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부유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부유하고 광포한 자다. 돈이 있으니까 아마도 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주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제 실제 이제 처벌은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유정도의 만약에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점점 의심이 불어나고 또 그 오연석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과부를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게 이 입지를 좁게 만들고 결국에는 상해의 피해까지 입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당시 과부들의 비극적인 삶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작품에서 세태를 꼬집었다. 그저 과부로 수절하는 것만으로는 절개가 되기 부족하다 생각하여 남편을 따라 죽기를 빌면서 물이나 불에 뛰어들어 죽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목을 매면서도 마치 극락이라도 밟는 것처럼 여기니 연려는 연려지만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부대물림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더불어 재산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법정 싸움도 불사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다툼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청하는 고문서인 소지들을 살펴보면 유산을 둘러싸고 일가 친척 간의 송사를 펼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큰할아버님 제사는 제가 모실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어이가 없네. 자네 친할아버지도 아니고 자네 할아버지의 형님 되는 분 제사를 자네가 왜 모시나? 엄연히 사위가 있고 여기 딸이 있거늘. 그래, 제사 뭐 그 좋은 거라고 괜한 걱정거리 붙들고 살지 마시고 조카님은 빠지시게. 고모님이야말로 출가외인 아닙니까? 이제 국씨 집안 사람이시잖아요. 어디 한씨 집안 제사를 국씨가 지낸답니까? 예, 이런 법도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으셨으니까 종손인 제가 모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네. 잘 보게. 촌수를 따져봐도 부자지간끼리는 1촌, 형제끼리는 2촌 아닌가? 그런데 자네는 1촌도 아니고 2촌도 아니고 저기 끄트머리에 4촌이란 말일세. 4촌. 우리 집안은 이 사람이 친자식이니 1촌 아닌가? 근데 자네가 제사를 왜 지내나? 자네야말로 우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신경 딱 끄게. 아이, 됐고! 됐고? 됐고 이거 어른놈이 어른 앞에서 말 본새가 그게 뭐야 이놈이? 아무튼 큰할아버님께서도 원하신 일이니까 제사는 제가 모신다고요. 뭐야 이놈이 이거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먹어? 뭐라고요? 이 자식이 제사는 내가 모실 거야. 제가 모신다고요. 너는 빠져. 빠져요. 너 집에 가. 큰할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겠다는 종손 한순업, 장인어른의 제사를 모시겠다는 사위 국용헌. 두 사람의 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누가 제사를 모실지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한순업은 고을 현감에게 문제 해결을 청하는 청원서를 올린다. 저희 큰할아버님께서 후사가 없이 돌아가셔서 집안 종손인 제가 후계자가 되어 큰할아버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옵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의 사위가 저를 외부 사람이라 하면서 집안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고 있사옵니다. 종손인 제가 외부 사람이 되고 정작 외척이 주인이라 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궤변이옵니다. 사또께서 헤아려 판결해 주시옵소서. 장례부터 해서 3년상을 마칠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그 제사 지내는 거 일단 그거를 놓고 다투는 겁니다. 이제 3년 동안을 제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싸우죠. 1차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제사는 표면적인 거고 실질적인 거는 재산과 관련된 거다라는 게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내가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 계통을 이었다. 그 다음에 그 재산까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까지 이제 획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들이 있는가? 예, 나으리. 이자는 저희 장인어른 동생 집안 사람이옵니다. 친척이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집안 사람이옵니다. 어찌 사위랑 친딸이 살아있는데 남의 손에 제사를 맡긴다니까요. 남의 손이라니요? 그거야말로 억지입니다. 집안으로 따지자면 저쪽이 다른 집안이지요. 성씨도 한씨가 아니고 국씨 아닙니까요? 그리고 저희 큰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제사를 맡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아닙니다요, 나으리. 이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장인어른의 유언이라고는 하나 증명할 사람도 없거니와 증명할 문서 한 장이 없습니다요. 자. 그대들의 말을 충분히 새겨 들었으니 이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초상을 치르는 처음 3년간은 딸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그 후에 종손인 한순업이 제사를 넘겨받도록 하라. 예, 나으리 그리하겠습니다요. 안 됩니다요, 사또. 이런 자에게 3년 동안 제사를 맡기다니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사또. 비교적 네.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측에서 이제 서로 네. 주장이 다르고 싸우니까 공정한 이제 이렇게 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연 그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분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순업이라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구경훈이라는 사람도 알고 있고 3년 제사를 내가 모시면 내가 초상도 치르고 내가 주관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라고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명분 싸움에서 사실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파악을 하고 계속 이 소지를 올립니다. 이게 딸이나 사위는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정통성이 있다. 내가 모셔야 된다.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 판결에 수긍할 수 없었던 한순업은 다시 한번 청원서를 올리는데 유교의 상례에서는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제사를 이어받아 제수용품과 음식을 받들게 한다고 되어 있고 잡기의 주소에는 외척은 비록 친하더라도 주인을 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경환의 자식들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 저를 구타하고 할아버님께서 임종 때 주신 열쇠를 빼앗아 갔사옵니다. 사또께서 속히 인륜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한순업의 청원에 현감은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데 아이고, 잘들 계셨어? 새로 나온 판결문이 올시다. 판결문? 친딸이 3년간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은 정이요 종손이 이와 같이 고심하는 것은 예이다. 정과 예는 어느 하나를 패하는 것이 불가하니 한순업이 지금부터 그 초상을 주관하라. 그리고 괴악은 친딸에게 허락하고 여간한 산업은 그 지위에 의거하여 행하라. 자, 그럼 제사는 제가 하도록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예! 여범아! 예, 여범아! 예, 어머니! 당장 막아! 당장 막아! 못 들어오게 막아!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제사를 모셔? 친딸인 내가 있는데 너는 죽어도 우리 아버지 제사 못 모셔! 에이, 나 이놈아. 그래, 계속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두고 봐,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뭐야? 그 문제라면 내가 자네더러 장례를 주관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셨지요, 사또. 그런데 그 국시 집안 사람들이 사또의 판결문을 보고도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요. 어허, 이런 고의한 이 일은 전에 판결대로 처리할 것이니 오늘은 이만 물러가 있어라. 예, 감사합니다요, 사또. 아, 이거 어떡한다 이거. 야, 영범아, 이러다가 네 외할아버지 제사를 몽땅 그 조그만한 한순업이 그놈한테 다 뺏기게 생겼다. 아니, 네가 관아에서 일하고 있지 않냐? 아니, 무슨 수가 없겠냐? 필요하다면 요 몇 푼 건네주고 어떻게든 잘 요리를 해보란 말이야. 알았어요, 어머니. 사또께 어떻게든 물어보겠습니다. 이 애비랑 애미는 너만 믿는다. 좀 아세요. 구경헌의 아들 영범은
관아에서 근무하는 관리였다. 그가 쓴 문서들을 보면 자신의 직책을 하리라 적고 있는데 하리는 관청에 소속된 하급 관리를 칭한다. 구경원 자체도 이제 향리 집안으로 이제 확실히 명확하고 그 아들들도 이제 그 향리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 걸로 이제 드러납니다. 향리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이제 그 집안에서 행정 실무를 익혔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들이고 이제 수령은 외부에서 이렇게 부임을 해오죠. 임기 보통 2년 임기로 해오기 때문에 수령이 어떤 그 지방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향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뭔가 어떤 공생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경원이 이런 그 소지를 올리고 이런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관계가 좋은 만약에 사또다 서로 뭔가 이해관계가 부합을 한다고 하면 이 수령이 구경원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한순업은 저희 외조부의 재산을 탐내 제 부친을 거짓으로 무고하였습니다. 만약 저희 집에서 그자에게 문서와 재물을 내주면 그의 불황자 같은 성품 때문에 틀림없이 재산을 탕진할 것이고 결국 외조부의 제사도 모시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옵니다. 하오니 저희 부모님이 외조부의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삼년상은 친딸이 인정으로서 이를 주관하고 너는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같이 참여하라. 3년상 뒤에는 이와 반대로 제사를 모셔 네가 그 제사를 주관하여라. 여간한 집안 재산에 이르러서는 어떤 물건인지를 막론하고 다만 친딸이 주는 바에 의거하여 받을 일이다. 그렇게 판결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송사는 친딸과 사위 구경원 일가의 승리로 끝난다. 고맙네. 그동안 날 보필하느라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내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갈 수 있게 됐어.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이 사또께서 계시는 동안 이 고을이 아주 무탈했습니다요. 특히 그 제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국씨 집안에서 아주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 올리랍니다. 부임 사또가 올 때까지 이 고을을 잘 부탁하네. 예, 먼 길 평안히 가십시오, 나으리.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래. 당분간 사또가 없다는 말이지. 판결을 내리겠다. 종손인 한순업은 종조부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라. 감사합니다요, 사또. 그리고 국용헌 그대는 이 문서에 다짐한 대로 그대의 장인이 살았던 집 한 채만 물려받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종손인 한순업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또 한 번 이 일로 시끄럽게 굴면 그때는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요, 사또. 이는 전라 가명의 명령이니 명심하도록 하라. 또 한 번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된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순업 같은 경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방법을 찾고 때를 기다렸을 수도 있죠. 그 전에는 구경홍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수령하고 너무 밀착돼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니까 기다리고 또 가명에 다시 또 올리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수령이 교체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이 한순업이라는 사람도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새로 오는 그 신임 수령한테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 그놈이 그 틈을 노릴 줄이야. 원래 현감 자리가 공석일 때는 옆 동네 현감이 이 마을까지 같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렇지. 근데 얼마 전 우리 현감이 한양으로 갔잖아요. 그때 옆 동네 현감이 우리 동네 현감 일까지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영범이가 손쓸 도리도 없게 그놈이 옆 동네 현감한테 직접 청원을 넣어버렸지 뭔가. 이런 이 새끼가 진짜 얍삽한 놈 같으니라고. 아이고 이제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놈이 다 먹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진정해. 진정하고 기다려 봐봐. 시종일관 엎치락 뒤치락했던 판결. 과연 이 다툼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됐을까? 그러면 혹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없나요? 그러게요. 사실은 오래 걸려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지가 수십여 장이 이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는 관에서는 결국 한순업 손을 들어줍니다. 이제 그 문서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한순업이 이겼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전. 예, 이 문서가 한씨 집안에 있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이긴 사람이 가지고 가거든요. 문서나 이런 것들 관청에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가는데 이게 국씨 집안 문서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국씨 집안은 그때는 졌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부과된 관노의 역을 면제시키려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부터 안타깝고 기구했던 과부의 인생, 그리고 유산을 둘러싼 친인척의 치열한 분쟁까지 고문서엔 시대의 생활과 함께 사회 문화를 바라보는 민초들의 시각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거창한 역사 기록들은 아니지만 고문서 한 장 한 장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상이 그 어떤 사료에서보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의 편지부터 거래나 계약과 같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내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고문서를 주목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역사 속 민초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기 때문입니다.